접시 없는 위성방송은 위성방송과 IPTV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위성방송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접시 없는 위성방송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국사에서 위성 안테나로 대신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인터넷망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위성방송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부터 방송 신호를 받고 통신국사에 설치된 대형 위성 안테나에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시청자 가구에 내선 단자까지 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을 제공합니다. 방식은 위성방송 신호를 기관 통신 사업자가 공용 위성 안테나로 수신한 후 이를 유선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 가구에 분배하여 수신시키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용 안테나를 통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구마다 안테나 설치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이 없는 방식입니다. 요약하자면 한 곳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한 뒤 IP로 바꿔 각 가정에 보내기 때문에 가정마다 접시처럼 생긴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은 KT가 2012년 전화국에 설치한 대형 안테나로 수신한 위성방송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으로 보내는 형태로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를 펼쳐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접시 없는 위성방송이 기존 방송법과 전파법 상의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근거에 DCS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자 KT는 오버레이와 MDU 같은 기술적 우회로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이 위성방송 신호는 한반도 전역에 전달된다는 광역성이 강점이지만 태풍, 북풍, 폭설 등 악천후 때에 신호가 끊기기 쉽고 고주파 특유의 직진성으로 도심 내 건축물 등에 의한 난시청과 음영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의 25% 지역이 위성방송 음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베란다 없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에는 위성 안테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고 접시 모형 안테나가 건물 미관을 해치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설치를 꺼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KT 스카이라이프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을 개발하여 2012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아 잠시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융합법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인 2016년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접시 없는 위성방송 사업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KT 스카이라이프는 이 접시 없는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대도시의 도심과 아파트 지역의 가입자를 확대시켜 시청자 편익 측면에서 볼 때 시청 선택권 확대, 수신 편의성 제고, 위성방송 시청 안정성 확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국내 중소장비 산업 육성, 매체 간 제휴와 융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비스는 2024년의 목표라고 디지털 데일리의 보도로 나왔습니다. 지노드비는 이동통신 사실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제정한 5G 이동통신 NR 기지국으로 3GPP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3GPP에서는 기존 4G 이동통신의 LTE 기지국 이름인 이노드비와 구별하여 5G NR 기지국을 다음 세대의 알파벳 G를 이용하여 G노드비로 정하였습니다. 5G 무선 접속망 NG라는 다수의 G노드비들로 연결하여 구성되며 기존의 이 노드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G노드비는 NR 무선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 평면 및 제어 평면 데이터를 단말과 주고받고 5G 핵심망에서는 NG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며 G노드비 기지국 간에는 XN 인터페이스로 연결됩니다. 지능형 에이전트란 주변 환경을 탐지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장치 또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포함한 컴퓨팅 시스템이나 로봇을 가리키며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진 인공물 구현을 목표로 하며 이 인공물을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지능형 에이전트는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지각하며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지능형 에이전트의 형태는 소프트웨어이거나 하드웨어를 포함한 컴퓨팅 시스템 혹은 로봇일 수도 있으며 컴퓨터 키보드, 마이크, 카메라 등이 센서일 수도 있고 모터 등을 액추에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형태의 지능형 에이전트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스피커를 액추에이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능형 에이전트는 그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단순 반사 에이전트, 모델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학습 에이전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현재 센서 정보에 대한 반사 행동만을 하는 에이전트이며 모델 기반 에이전트는 부족한 센서 정보를 보충하는 내부 모델을 가진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내부 모델을 가지면서 다양한 목표 설정과 수행이 가능한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효용까지 고려하는 에이전트, 학습 에이전트는 기계 학습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에이전트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지능형 에이전트의 예로는 질병 진단 시스템, 인공지능 스피커,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지분 증명과 위임 지분 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지분 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분 증명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알고리즘으로서 노드가 부여한 자산을 기준으로 권한을 분배하여 합의를 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주주총회에서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지분 증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각 노드마다 아이디를 만들어 합의 시 지분의 양을 계산에 활용하기에 누구든 해당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만 있다면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블록 보상을 획득할 권한이 자신의 아이디에 연결된 지분의 양이 자신의 보유한 암호화폐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확률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블록 보상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분을 잘게 나누어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참여하기보다는 하나의 아이디에 모든 지분을 연결하여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인 작업 증명이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 낭비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자세한 설명은 앞서 설명한 작업 증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분 증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블록체인으로는 에이다, 큐텀, 피어코인 등이 있습니다. 위임 지분 증명은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율에 비례한 투표를 해서 자신을 대신한 대표 노드를 선정하고 이 대표 노드들이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2014년 다니엘 라리머가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대표 노드를 선출하는 방식이 대의민주주의와 유사히 토큰민주주의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표 노드 수수에게만 거래정보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방식에 비하여 처리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이더리움은 평균 20TPS를 처리하는 반면 위임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이오스는 3000TPS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 지분 증명 방식에서 대표 노드의 수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오스는 대표 노드를 21개로 구성하고 대표 노드를 선정한 투표는 126초마다 진행되기에 이미 선정된 대표 노드라 하더라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위임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는 이오스, 비트쉐어, 스팀, 아크,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지식 기반 시스템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 베이스에 기초한 추론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 초창기에 개발되었던 간단한 탐색 기반 기술의 한계인 영역 지식과 계산 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지식 기반 시스템의 예시로는 1970년대 개발된 분석화학 분야의 특정 문제 해결에 사용된 덴더럴과 혈액 감염 진단용 마이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식 기반 시스템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방해서 만들어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지식 기반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인 지식과 알고리즘인 추론을 분리한 점입니다. 지식 기반 시스템에는 지식 베이스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과 규칙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프된 규칙, 명제 논리, 수러 논리, 확률론 등 다양한 형태에 기반할 수 있으며 지식의 내용과 독립적인 추론 엔진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무선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다중 접속 방식으로서 주파수 축의 전체 채널 대역폭과 시간 축의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심벌들로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의 2차원 자원을 구성합니다. 구성된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의 2차원 전체 자원을 주파수 영역에 인접한 다수의 부운반파와 시간 영역에 인접한 다수의 직교주파수 분할다중 심벌을 결합한 단위인 자원 블록으로 나눕니다. 특히 이 자원 블록은 하나의 단말기에 할당할 수 있는 최소 자원 단위로 이 자원 블록들을 여러 단말기에 할당하여 여러 단말기가 기록과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그림이 대표적인 예시로 주파수 축에서 부운반파 12개와 시간 축에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심벌 7개를 하나의 자원 블록으로 설정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을 나타내며 이 예시는 LTE에서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을 나타낸 것으로서 주파수 축에서 최대 채널 대역폭 20MHz는 자원 블록 100개에 해당합니다. 원래 LTE는 스케줄링 시간 단위를 0.5ms로
하기 때문에 시간축에서 자원 블록을 0.5ms로 정의되었으나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1ms가 스케줄 단위로 설정되어 실제로는 시간 영역에서 연속된 자원 블록 2개가 한 단말기에 할당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은 보이는 것과 같이 연속되지 않은 주파수 자원을 하나의 단말기에 할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단말의 채널 상태를 보고 주파수와 시간 자원을 할당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과 사물 간 통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은 LTE, 5G 등 이동통신 기반 커넥티드 카 기술로 LTE, 5G와 같은 셀룰러 이동통신망을 통해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교통 인프라, 보행자, 네트워크 등과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차량 통신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카메라, 레이더, 차량 센서 등에 의존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존 차량 사물 통신에서 이동통신 기술을 접목해 다른 차량 및 도로 인프라 등과의 실시간 통신으로 돌발 상황 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물 통신 분야의 통신 기술은 크게 V2X 웨이브인 와이파이 기반 차량 통신과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으로 양분됩니다. 이 통신은 차량의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 등 개인이 소지한 이동 단말, 다른 차량, 도로 인프라 등과 통신망을 통해 다른 차량의 정보나 교차로 통제 등 정보를 교환하여 차량 안전 향상, 자율주행, 군집 주행 등에 활용하는 것을 차량 사물 통신이라 하며 차량 사물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는 와이파이 표준 IEEE 11개월 기반의 IEEE 11P의 차량 환경용 무선 접속, 차량용 단거리 전용 통신 등을 사용합니다. 이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은 3GPP에서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차량 사물 통신으로 기존 와이파이 기반 차량 통신과 차량용 단거리 통신보다 서비스 영역이 높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간, 차량과 보행자 간, 차량과 인프라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차량과 차량, 차량과 노면 기지국 통신은 단말 간 직접 통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차량과 기지국 사이나 RSU와 기지국 사이에는 V2N 기술을 사용하여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킬로미터 전방의 교통상황 정보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에서 2017년 LTE 기술을 활용한 3GPP 릴리즈 14 표준의 셀룰러 차량 사물 통신 기술보다 향상된 차량 통신 기술을 릴리즈 15로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계획에 5.9GHz 주파수 대역의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 기술 검증을 포함시켜 기존 5.9GHz 대역은 와이파이 기반 웨이브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5.9GHz 시험 주파수를 활용한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 기술 검증을 시작하고 초기 국제 표준에 대한 시험 인증 시설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차세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 기술 활성화 기반이 될 전망이었으며 세계 시장에서 V2X 웨이브와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이 커넥티드카 기술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양대 기술 공동 사용에 대해 기술 검증 계획을 밝힌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은 LTE와 5G 이동통신 등의 셀룰러 기반 V2X로 5G 상용화 이후 차량용 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사물 통신입니다. 차량 사물 통신은 차량을 중심으로 유무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차량과 차량 사이의 무선 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 통신, 차량 내 유무선 네트워킹, 차량과 이동 단말 간 통신 등을 총칭하며 자동차와 도로 환경의 다양한 요소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차 및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의 핵심 기술로 쓰이고 있으며 유무선망으로 차량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차량 사물 통신은 자동차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기술로서 이용하여 차량과 도로의 정보 환경, 안전성, 편리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방 교통 환경 상황이나 차량 접근을 알리고 신호등이나 속도 제한 구간 등을 교통 기반 시설과 소통하거나 주변 보행자 정보를 지원하는 데 활용합니다. V2X는 운전자가 식별할 수 없는 300m 이상 먼 곳까지 감지할 수 있고 센서로 알 수 없는 다른 차량 작동 상태나 주변 상황도 수신해 운전자가 잠재적 위험 상황을 확실하고 빠르게 예측하도록 돕습니다. 이중 웨이브는 와이파이 기반 V2X로 국내에선 2007년을 기반으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세종과 대전의 유성구를 연결하는 구간에 V2X를 기반으로 한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 3단계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통신의 공통점은 근거리 차량이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통신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사물 셀룰러 통신은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하는 반면 와이파이 기반의 V2X 웨이브는 전용 노병 기지국을 세워야만 통신이 가능하고 정보 처리량이 많은 환경에서 원활한 실시간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V2X 웨이브 기술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 노병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므로 인프라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차세대 무선 접속망은 이동통신 사실 표준화 기구 3GPP에서
NR에서 제정한 5G 이동통신 NR 기술 기반의 무선 접속망으로서 5G NR은 물론 기존 LTE 무선 접속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5G NR 기지국 및 LTE EUTRA 기지국을 포함합니다. 5G 이동통신 시스템은 크게 5G 무선 접속망과 5G 핵심망으로 구성되고 차세대 무선 접속망은 5G NR 단말기 기지국으로 구성됩니다. 기지국 간에는 XN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며 기지국과 5G 핵심망은 NG 인터페이스로 연결됩니다. NG란에서 기지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채굴은 작업 증명 등 일부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산 원장 시스템에서 원장 내에 새로운 기록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로 작업 증명 등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원장의 기록을 생성하거나 생성하기 위한 작업에 높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산 원장은 원장 기록 생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분산 원장 내에 포함이 확정된 기록에 대해서는 그 생성자에게 생성에 대한 보상 및 이에 포함된 거래의 수수료를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챗봇과 소셜 로봇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챗봇입니다. 챗봇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단어나 구의 매칭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챗봇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한 챗봇까지 그 수준이 다양합니다. 챗봇은 채터봇, 토크봇 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초창기 웹 검색 엔진 중 하나인 라이코스의 개발자인 마이클 로렌 몰디니 1994년 미국의 전국 인공지능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채터봇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에도 문자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엘리자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대화형 메신저 형태의 챗봇이 다수 개발되었으며 페이스북 메신저는 자연어 처리 기반 챗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주로 전자상거래,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지원이나 정보 습득과 같은 영역에 활용되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벅스와 디즈니 같은 기업은 주문 및 고객 응대에 챗봇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셜 로봇은 언어, 몸짓 등 사회적 행동으로 사람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율 로봇으로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과 같이 사람을 위해 물리적인 일을 하는 대신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감성적인 몸짓으로 사람과 정서적으로 소통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이 융합되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살펴보면서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대화를 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며 인간과 공생을 위해서는 윤리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상업용 소셜 로봇의 예로 개인 비서처럼 사람과 소통하는 지보,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페퍼 등이 있습니다.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은 LTE를 기반으로 하는 해상 무선 통신망으로 LTE 표준 기술을 해상에 최적화하여 최대 100km 해상까지 초고속으로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망입니다.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은 첨단 정보 통신 기술과 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전자 내비게이션 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을 이루며 국제 해사 기구가 사람의 과실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 선박 운항 관리 체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전자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한국해양과 선박 특이점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최적화, 해양 상황 인지, 해양 안전 선제 확보, 원격 지원, 해상 디지털 무선 통신을 구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사업의 하나로 2019년부터 LTE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700MHz 대역의 통합 공공망 주파수를 사용하여 구축한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입니다. 전자 내비게이션은 기존의 선박 운항 기술에 정보 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각종 해양 안전 정보를 선박과 육상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해양 안전 종합 관리 체계로 700MHz 대역의 통합 공공망 주파수는 재난 안전 통신망, 철도 통합 무선망, 그리고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이 이 700MHz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방, 경찰, 해경 등 재난 대응 관계자는 PSLTE 규격의 재난 안전 통신망을 사용하고 철도 시설 관계자는 LTER을, 그리고 어선이나 산성 등 선박에서는
선박에서는 LTM이란 통신망들을 사용하며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의 중앙에 있는 운영센터와 부산, 인천 등에 있는 권역센터 6개, 연안이나 섬에 있는 기지국 및 선박이 시설하는 LTM은 송수신기로 구성되어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 및 구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해산 재난망 기능까지 담당하며 기존의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인 VTS와 해양 안전 정보 시스템인 지오컴스,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PAS 등과 연계되며 추가로 해상 조난 안전 시스템인 GMDSSS의 디지털화와도 호환됩니다. 이 외에도 육해상 통합 재난 관리가 가능한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중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은 기상항해 안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포함되며 항해하고 있는 선박의 전자 해도를 기반으로 해로 및 수로 교통 상황과 항만 정보, 기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선박이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육상에서는 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원격으로 지원합니다. 이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은 해상에서 발생한 전파 수평선 현상으로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지국은 연안의 고지대인 해발 500m 이상에 설치하며 전파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 음영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섬에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선박에서도 선박의 안테나는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외부의 높은 장소에 설치하며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의 송수신기는 LTE 송수신기, 와이파이 핫스팟 및 유선랜으로 구성되며 이 장치로 선박 내에서 이 내비게이션 선박 장치를 이용한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은 기지국을 기준으로 30km를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30에서 100km까지를 관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구역의 전송 성공률은 90%와 95% 이상으로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해상까지 초고속으로 음성 통화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고 항해 중인 여객선, 화물선, 어선과 같은 선박에서도 전자해도, 기성도 등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